일단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김소미 기자님을 잘 보조하는 입장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3편만 보셨어도 아시지만 이 장난감들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앤디였는데 앤디는 이제 뭐 대학 갔고 지금은 애 아빠 됐겠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장난감들이 뭐 타가소에 갔다가 거길 탈출해서 나오는 게 이제 3편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트릴로지의 마지막으로 앤디를 어른이 되는 길로 보내주고 장난감하고 부모가 같은 입장에서 그걸 배웅하는 눈물바다였잖아요. 그 3편이. 근데 So long, partner. 근데 우리하고도 정든 이 캐릭터들이 뭐 흩어져서 기부가 된다거나 파괴된다거나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아이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 아이가 이제 보니인 거죠. 근데 이 보니가 5편에서는 9살 그 정도인데 좀 특별한 아이예요. 요즘 어린이 치고는. 약간 그 언니 오빠 세대들이 그랬듯이 장난감들을 갖고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좀 길달까?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계속 장난감들한테 인격을 부여하고 상상을 해서 자기가 손에 들고 움직여가지고 매일매일 씬을 하나 만들고 드라마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잘 노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인 거죠. 큰 장점인데 또래 집단에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상한 애,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바뀌었다. 근데 사실 토이스토리 4가 들은 얘기가 재밌는데 훌륭한데 꼭 존재할 이유는 없는 영화다. 없어도 되는 영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편이 찾아낸 자신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장난감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고 저도 동의해요. 굳이 하겠다면 토이스토리 시리즈보다 자격 있는 시리즈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있는 장난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디가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신 장난감이 왔을 때 거기에 위협을 받는다든가 자기가 고장났을 때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이제 아이를 잃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3편은 뭐죠? 애가 컸어요. 그러면 이제 장난감 안 갖고 놀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장난감이라는 전체 집합, 상품군 전체가 위기를 맞이한 거죠. 완구의 끝인 거죠. 그렇죠. 완구의 끝이고 토이저러스 그 매장 전체가 위기에 빠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태블릿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교우 생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난감들 전체가 이제 퇴출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게 바로 토이스토리 5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리고 누군가 해야 될 이야기다라고 들고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줄거리를 좀 이어가자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장난감들을 아직 사랑하지만 친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를 안 놀아주는데 이유가 너 아직도 토이 갖고 노니?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 옮겨지지 않았는데 장난감들과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4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방장, 그러니까 새로운 이 장난감 커뮤니티의 보안관은 제시잖아요. 그래서 제시가 버즈 라이트이어를 부보안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제시의 짝인 불스아이 그 말 인형하고 같이 이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도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장난감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 시리즈에서는 맞아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 아이가 내 딸이 친구를 원하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선다거나 친구가 갖고 싶은데 외톨이가 된다거나 그걸 보는 마음이 진짜 어떨까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그래서 원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막 앞장서서 사주는 부모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하고서 릴리패드라고 하는 어린이용 태블릿을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니의 장난감들 방에 개구리 모양 테두리를 가진 릴리패드가 들어오게 되고 요 세 캐릭터의 목소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레타리. 그 약간 야멸찬 말투? 그런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깍쟁이 같은 깍쟁이 카랑카랑한 말투가 저격이었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스마트하고 실용적이고 경쟁적이고 네. 이런 이미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패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놀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거고 예전 같으면 친구는 같이 놀면서 사귀는 건데 릴리패드한테는 연못, 펀드라고 하는 무슨 아고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보니의 친구들은 다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놀이가 아니고 진짜 유년기가 아니다고 생각한 제시는 우디한테 SOS를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디도 5편에 나올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버즈는 예전부터 제시한테 좀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실 중요한 플롯 라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토이스토리를 본 사람이 그렇게 로맨스에 관심이 있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버즈는 또 제시한테 고백할 틈을 이제나 저제나 이제 찾고 있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는 게 러닝 개그가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를 도와주려고 모험을 한 끝에 뭔가 잘못돼서 이 제시하고 불주아이는 수십 년 전에 제시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일, 토이스토리 2를 보셨으면 아시죠? 에밀리라는 더없이 제시를 사랑하던 소녀가 어느 날 화장품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제시를 침대 밑에 몇 년간이나 방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제시의 옷의 옛날 주소 때문에 갑자기 그 트라우마를 줬던 농장집에 제시랑 불수아이가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소녀죠. 그러니까 말 인형을 모으는 게 취미이고 그리고 역시 친구들 또래 집단에서 살짝 다른 취향을 가진 아이로 취급받고 있는 하지만 보니보다는 활달한 네. 블레이즈라고 하는 소녀를 발견하고 드디어 우리 보니하고 딱인 친구 후보를 만났다. 둘이를 연결시켜주면 너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하고서 거기서 만난 블레이즈가 쓰다가 잊어버린 아까 소미 기자님이 마음이 같다고 말씀해 주신 건전지 2개짜리 친구들 그 3개의 장난감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5번째 토이스토리 모험의 골자입니다. 제가 편집장님의 이 줄거리 소개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블레이즈는 보니에 비해서 좀 더 씩씩하고 외향적이고 단단한 친구인데 그게 두 사람의 특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 보니도 블레이즈처럼 될 수도 있죠. 된다는 위로이구나 처럼 느껴져서 뒤늦게 좀 뭉클해지네요. 그렇죠. 둘이 이제 나이가 같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네. 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언니 같죠? 완전 블레이즈가. 언니죠. 시간적 배경이 4편으로부터 2년 뒤여서 8살이고요. 블레이즈는 거의 이제 청소년에 가까운. 그렇군요. 전 이번에 보면서 조금 전과는 감상이 달랐던 것이 이제 내가 부모 캐릭터에 이입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요? 라는 게 한편 재밌고 우스운 변화이기도 했고요. 이 릴리패드가 보니의 방에 처음 도착해서 내뱉는 일종의 이제 보니의 방 세계관에 대한 본인의 진단이란 것이 Bonnie is behind. 본인은 뒤처졌어. 라는 평가거든요. 여기서의 그 기준이란 것이 또래만큼, 제 나이만큼 이라는 것이고 이런 뒤처짐과 앞서감의 어떤 강박이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만연한 포모라는 단어가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는 Fear of missing out인가요? 예. 뭔가 중요한 걸 나만 놓치고 있다는 공포.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런 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부모의 무의식까지 포괄하는 것이 이제 5편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모 고모는 사실 그거 옳지 않아라고 말하기 쉽죠. 그럼요. 근데 부모 입장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초반에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동기가 됐을 법한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뭐냐면 그 옆집에 남녀 쌍둥이가 이사를 왔는데 보니하고 안 놀아줘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뭘 좋아하나 보려고 염탐을 나가서 보는데 남매가 서로 말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소파에 각자 앉아서 청백색 빛이 나오는 스크린만 보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제시가 눈을 돌리니까 온 동네에 거실들이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전부 스크린만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 토이스토리는 장난감들이 사람들이 안 볼 때 움직이잖아요.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그거 자체가 스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갑자기 나자빠져서 죽은 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놓고 움직여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디지털 디바이스 보고 있어서 그냥 뭐 여기다 놨는데 왜 저기가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긴장감이 사라졌다. 네. 그걸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거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블레이즈 아버지도 재택인지 뭐 집에서 일을 하나 뭐 그러는데
줌 회의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느라 장난감들이 아무리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아버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무관심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그런 브릿지 장면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문제는 분명하게 한 영화의 계기가 될 만한데 과연 이 장난감들한테도 충분한 서사가 있었나? 뭐 이런 질문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제시의 영화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우디가 돌아오는 설정이 있지만 근데 굳이 하는 생각은 들죠. 우디가 없었다고 안 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게요. 거기에 아마 픽사 내부에서도 아주 분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겠는가. 네네. 시리즈의 정체성인 만큼 우디가 필요하다와 더 온전한 제시의 일종의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네. 가장 팽팽한 고민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어찌됐든 이제 우디가 비운 자리를 카우걸이 채운 거고 이 인사 발령이 5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이 5편이 과거의 2편을 잊어버리고 전편에서 우디가 퇴장했기 때문에 새 주인공이 필요해라고 해서 제시를 데려왔다면 저는 조금 편의적인 설정이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5편을 마주하면서 제가 떠올려 본 2편에서 네. 실제로 이 제시라는 캐릭터가 한때 1950년대에 등장했던 TV 인형극 맞아요. 우디스 라운드업의 주인공이었고 우디의 동료로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우걸 제시, 말 불즈아이, 뭐 광부 스팅키 피트 이렇게 2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미 2편에서 제시는 When She Loved Me 라는 이 테마곡과 함께 에밀리라는 한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애착 인형을 잊는 과정. 네네. 이제 사랑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 아주 유명한 시퀀스로 남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시는 굉장히 단단해졌고 이제 이 방의 리더가 될 정도인데도 그 트라우마가 네.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서사와 연결시켜서 믿어온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편의 마지막에 장난감들이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내 주인, 내 파트너가 세월이 흘러서 자라날 때마다 자꾸 버림당할 거라면 차라리 박물관 유리장 안에서 영원히 전시되는 맞아요. 삶은 어떤가. 둘 중에 양자택일의 순간에 네. 유한하지만 내 아이가 있는 장난감으로 맞아요. 살겠다를 우디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시간 바깥으로 도망쳐 버리는 유혹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디가 거절을 했고 이미 1999년에 다시 버려지고 잊히더라도 진짜 사랑 쪽을 택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5편은 어떻게 보면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의 축적을 감지한다면 5편은 더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전자기기들이 주는 고통과도 정면 승부를 해야만 하는 거지요, 제시가.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할 만한 얘기이고 굉장히 시대 변화에 잘 부응하는 스토리이긴 한데 애플로부터 탄생한 회사잖아요, 픽사가. 지금은 이제 디즈니의 일원이지만 테크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 영화의 대립구도는 토이 대 테크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현대 모든 부모가 고민하는 이슈, 스크린 타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거를 완전히 정면으로 다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절충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나처럼 구식의 아날로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가 어딘가에 있고 그 친구하고 네가 잘하는 걸 개발해 나가면 돼. 이런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대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놀이문화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를 걱정하고 뭘 준비해줘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있죠. 그냥 그 3명의 유행을 안 따라온다고 본인을 못살게 굴고 따돌렸던 못된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그 못된 친구들은 그냥 그들하고 안 놀면 되는 걸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제일 그 문제를 좀 순화시켜서 다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영화에는 이상하게 인터넷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년의 시간이나 이런 작품들 봤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인터넷상의 SNS죠. 압력이잖아요. 네. SNS인데 아직 이제 보니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릴리패드는 주는데 스마트폰은 주지 않았어요.
사실 스마트폰이 제일 장난감들한테는 적수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릴리패드는 좀 중간 단계 기계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드라는 그런 데서 서로 이렇게 요 장난감 유저들끼리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거지, 그 디지털 정글로부터는 이 이야기는 다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인터넷의 배제라든가 스마트폰의 배제라든가 어느 정도의 안전망 때문에 큰 문제는 살짝 피하면서 답을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바람에 릴리패드라는 새로운 빌런이 약간 모호하게, 오히려 토이스토리 3의 그 분홍색 곰 기억나세요? 다들 상처받은 빌런이 토이스토리의 이제 빌런의 맞아, 특징이죠. 핵심이고 또 약간 위용을 부려야들 맞아요. 되는데 릴리패드가 좀 일찍 각성하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끝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트집인데, 릴리패드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오로지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장난감이라고 해도 똑같다. 결국은 이제 토이의 일원이다. 근데 다소간 헷갈리는 게, 릴리패드는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내장된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 장난감들이 깨어나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이 있고 퍼스널리티가 있고, 이게 전부 우리의 상상력인데, 토이스토리에 릴리패드라는 친구는 봉제 인형이나 플라스틱 장난감들하고 분명히 존재 형태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 관객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뭐 이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순간 여기에 모든 것이 소급되는, 폭파되는 거예요. 토이스토리 세계는 그냥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한테는. 그래서 제 철저히 좀 배제를 한 맞아요. 시나리오라고 느꼈고요. 생각해보니까 고맙다. 그냥 내 마음을 찢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픽사가. 맞아요. 고맙다. 저는 이제 릴리패드가 보니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죄책감에 각성하기까지의 조금 더 어떤 설득력 있는 감정적 플롯이 있기를 바랬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너무 갑자기 180도 개과천선해서 스스로 막 자기 몸을 기부 장난감 박스에 던질 때 진짜 무엇인가 이게. 이 또한 일종의 그 지능이라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판단력인가. 아니 너무나 EQ가 높은 거 아니에요? 타블렛이?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네. 일종의 그 절정과 위기 해결 단계의 방법론들이 기술의 기능에 의지해서 맞아. 굴러가는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아틀라스 GPS 장난감이랑 그 다음에 카메라 찍어서 전송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보니의 위치를 실시간 위치 전송을 하고요. 해서 둘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재미를 다 망쳐버렸어, 디지털이. 이런 생각이 든 게 저는 1편의 그 단순함. 네. 단순한 얘기가 얼마나 고전적으로 재밌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냥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던 우디랑 버즈가 옆집에 떨어졌다가 다시 옆집인 앤디한테 돌아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난감들이 그 차도를 건너가고 갑자기 작은 세계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온갖 모험이 일어나는 게 경이로웠단 말이죠. 근데 요번 5편에서 우리 하는 거랑 똑같이 장난감들이 지금 위치 보내봐, 지금 주변 풍경 사진 찍어서 어디 있는지 알려줘 막 하면서 가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 판타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